이게 무슨 국밥이냐고! 이딴 걸 국밥이라고 내놓고 장사 그만두게! 보름째 손님에게 욕을 들으며 버티던 여인 앞에 맨발에 너덜너덜한 저고리를 걸친 7살 아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버려진 팥뿌리, 시장 바닥에 생강 조각, 뼈만 남은 닭한 마리로 장터 전체를 뒤덮는 냄새를 뚝딱 만들어냈지요. 요리는 할 줄 알지만 먹고 살 길이 없던 여인과 요리로 아버지의 원수를 찾으려는 7살 꼬마. 이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가슴 한켠이 뜨끈해지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장터 어귀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기름도 떨어진 등잔만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곳이었지요. 그 주막의 주인은 점례라는 32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복이 지독히도 없어 혼이 난 지 닷새 만에 남편이 노름꾼임을 알았고 3년을 버티는 동안 남편은 빚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어느 겨울 새벽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건 낡은 가마솥 하나와 죽기 직전 남편이 이것만 있으면 산다며 점례의 손에 꼭 쥐어준 낡은 종이 뭉치뿐이었습니다. 점례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지만 까막 눈인 점례에게 그것은 그저 이상한 선이 잔뜩 그어진 종이일 뿐이었지요. 아궁이에 던져 불쏘시개로 써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솥단지 밑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점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국밥을 끓이고 저녁이면 막걸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요리 솜씨란 타고나는 것인지 점례의 국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빠지는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슬그머니 그릇을 밀어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주막 문턱이 닿을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점례는 새벽부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장터 골목에는 생선 비린내와 집단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어물전 쪽에서는 벌써부터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례는 시큰한 손목을 주무르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뼈를 우린 지 2시간이 넘었건만 국물은 여전히 밍밍하고 빛깔도 흐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을 더 넣어도 짤 뿐이고 불을 더 키워도 탄내만 날 뿐이었지요. 점심 무렵 나루터 일을 마친 일꾼 셋이 주막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점례는 얼른 국밥 3그릇을 벗어내었습니다. 일꾼들은 처음엔 허기가 져서인지 숟가락을 들었지만 2번째 숟가락을 뜨던 그 중 하나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그릇을 툭 밀어냈습니다. 이게 국밥이여? 빨래 헹군 물이여? 점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릇을 거두는데 뒤에 앉은 일꾼이 동료의 팔을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야, 그래도 먹어. 어디 가겠어, 이 장터에서.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점례는 물독 뒤에 숨어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러운 것은 욕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귀퉁이 무너진 담벼락 아래쪽에서 기묘한 냄새가 실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뒷맛이 구수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점례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담벼락 그늘 아래 무릎 높이도 채 안 되는 꼬마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작은 뚝배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저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7살이나 되었을까 허름한 손바지에 너덜너덜한 저고리를 걸친 아이였습니다. 발에는 집신도 없었고 볕에 탄 얼굴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곁에는 장터 이곳저곳에서 주워 모은 듯한 자투리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버려진 팥뿌리, 시장 바닥에 떨어진 생강 조각, 뼈만 남은 닭 한 마리. 그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아이는 저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야, 얘야. 점례가 쪼그려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눈도 들지 않고 뚝배기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어미 아비는? 그제야 아이가 점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언가를 오래 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아버지는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는 곧 다시 뚝배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이의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혼자 끓인 거야? 네. 어디서 배웠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점례는 쪼그려 앉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나 한 숟가락만 맛봐도 될까? 아이가 말없이 나무 숟가락을 건네었습니다. 점례는 한 모금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따뜻하고 깊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맛이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먹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는 거야? 아이는 잠시 점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지어 보였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무표정이라 하기엔 따뜻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솥이 문제예요. 점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솥이 문제라니 솥은 그냥 솥이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점례보다 먼저 주막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 높이의 꼬마가 어른걸음으로 앞서가는 모양이 우스웠지만 점례는 웬일인지 그 뒤를 얌전히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주방 한가운데 버티고 선 가마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솥 안벽을 훑더니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에 묻은 것을 혀로 살짝 찍어 맛보고 나서 점례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쓰던 솥이에요? 남편이 쓰던 거니까 한 10년은 됐겠지. 솥 안에 묵은 기름때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씻지도 않은 몸에 새 옷 입히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그 아래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점례는 멍하니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물로만 헹궈왔지 솥 자체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닦으면 되는 거야? 아이는 대답 대신 주방을 한 바퀴 더 둘러보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보고 항아리 뚜껑을 들추고 장작 쌓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례를 향해 돌아서며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지내도 돼요? 점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이야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조그만 아이를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혼자 뚝배기를 끓이는 아이라니 사연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점례는 이미 믿었다가 낭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그 국물 한 모금의 맛이 혀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뭘 할 줄 알아? 요리요. 그것만이요. 점례는 팔짱을 끼고 아이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몸뚱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을수예요. 을수야,
나는 점례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지금 먹여 살릴 형편이 영 아니거든. 저도 알아요. 알면서 왜? 을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을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 후에 짧게 말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장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요. 더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발길질과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상투를 삐딱하게 얹은 사내 둘이 성큼 들어서더니 주방까지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만석관 팔봉의 수아들이었습니다. 만석관은 이 장터 상권의 절반 이상을 소나기에 쥔 음식점이었고, 팔봉은 그 주인으로 구역마다 몇 냥씩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로 장터 상인들을 올가매는 것으로 이름난 자였습니다. 수아 하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점례 앞에 펼쳤습니다. 주인장, 보름 뒤가 만기요. 빚 못 갚으면 이 주막이랑 저 솥은 저희 주인 것이 되는 거 알지요? 점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며 남긴 빚 중 만석관 몫이 가장 컸습니다. 당장 보름 뒤까지 갚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지장이나 다시 한번 찍어요. 화긴용이니까. 수아가 내민 계약서에 점례의 손가락이 떨리며 붉은 지장을 남겼습니다. 수아들은 킬킬거리며 돌아갔고 주막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점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을수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점례는 꺼져가는 화롯불 앞에 앉아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붉은 인주가 핏자국처럼 보였지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을수가 집단을 한 아름 끌어안고 와 화롯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단 하나를 불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을수야. 네. 넌 정말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야? 아까 그 국물이 진짜 네가 끓인 거 맞아. 을수는 불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미 보름 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례는 화롯불 너머로 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 앞에 32의 어른이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을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말고요. 제가 찾는 사람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이 장터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가 누군데? 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점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을수의 사정보다 보름 뒤가 더 급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을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7살짜리가 가지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요. 을수는 집단 위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금세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점례는 그 작은 몸을 내려다보다가 자신이 덮고 있던 누비 이불을 조용히 끌어다 을수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이 다 꺼질 때까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점례가 부스스한 눈으로 주방에 들어서자 을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솥 앞에 쪼그려 앉아 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점례가 불을 지피려 장작을 집어드는데 을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요리는 아직이에요. 그럼 뭘 먼저 해? 솥 닦아요. 을수는 마당 귀퉁이에서 기와장 조각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거기에 모래를 한 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솥 바닥에서 아주머니 얼굴이 비칠 때까지 닦으세요. 그래야 음식에 거짓말이 안 섞여요. 점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솥에서 얼굴이 비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어젯밤 무릎까지 꿇었으니 이제 와서 말을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점례는 이를 악물고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둘째 날은 손마디가 부르텄습니다. 셋째 날에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을수는 한 번도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이밀어 솥 안을 살피고는 아직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흘째 저녁 을수가 솥 안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례도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무튀튀하던 솥 바닥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가에 땀이 맺힌 지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점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솥이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솥 닦기가 끝나고 나서야 을수는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을수의 가르침은 점례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어떤 순서로 넣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을수가 먼저 가르친 것은 듣는 법이었습니다. 불 앞에 서면 우선 눈 감아요. 눈을 감으면 뭘 봐? 보는 게 아니라 들어요. 을수는 장작 하나를 아궁이에 밀어 넣으며 점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점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주방 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하나하나 살아났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솥 안에서 물이 데워지며 내는 소리, 국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잔잔한 울림. 장작이 탁 소리를 내며 갈라질 때 고기를 넣어요. 을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불이 너무 센 거예요. 국물은 푸르르 하고 떨어야 해요. 그 소리가 나면 불을 낮추고 기다려요. 점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음처럼 들리던 것들이 을수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 조금씩 다르게 들렸습니다. 보글과 푸르르가 실제로 다른 소리였습니다. 같은 솥에서 나는 소리인데 불의 세기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거야? 점례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을수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다른 결이 실려 있었습니다. 점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뜨면 그 결이 사라질 것 같아서였지요. 한참 후 을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먼 사람도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손과 귀로 하는 요리가 눈으로 하는 요리보다 더 솔직하다고. 그 말이 점례의 가슴 한가운데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까막 눈인 자신을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소리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을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점례가 다 꺼져가는 등잔 앞에 앉아 있을 때 을수가 붓과 먹을 가져왔습니다. 장터 문방구에서 빌려온 것이었지요. 을수는 주방벽에 가장 넓은 자리를 골라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 결정처럼 생긴 작은 그림. 그 옆에 소금 항아리를 작게 그렸습니다. 다음엔 밤하늘처럼 검은 물결 모양. 간장 단지를 옆에 붙였습니다. 파는 길다란 선으로, 마늘은 둥근 반원 여럿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에 새기는 불꽃의 크기로, 넣는 순서는 숫자 대신 해와 달로 표시했습니다.
해가 그려진 재료는 낮에 넣고 달이 그려진 재료는 한참 후에 넣는 식이었지요. 점례는 을수가 그림을 그리는 내내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을수의 손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틀리면 지우고 다시 그렸고 점례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어느 순간 점례는 을수의 손에 먹물이 잔뜩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손목까지 아이의 작은 손이 온통 새까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 벽에는 온갖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점례만을 위한 거대한 그림 교본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그림을 보면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점례는 그 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을수야, 고마워. 을수는 손에 묻은 먹을 주방걸레에 닦으며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다르면 다시 그릴게요. 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을수의 지시는 날이 갈수록 구체해졌습니다. 뼈는 찬물부터 시작해 3번 끓여내고 버릴 것, 파 뿌리는 불에 그을려 단내를 낸 뒤 넣을 것, 국물은 끓이다가 반드시 토렴을 7번 반복할 것. 토렴이란 밥 위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가 다시 솥에 따르는 것을 되풀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번거롭고 팔이 아팠지만 을수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점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물을 6번 부었다 따랐다 하는데 정말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번째 토렴을 마치고 그릇에 담은 국밥에서는 전과 다른 김이 올라왔습니다. 뭉글뭉글하고 깊은 그런 김이었지요. 이른 아침 나루터 일꾼 하나가 습관처럼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밥상을 민 바로 그 일꾼이었습니다. 점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일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떴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일꾼이 고개를 들고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이거 오늘 뭐가 달라진 거요? 점례는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을수가 주방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코를 실룩거리고 있었지요. 그날 오전 안에 일꾼이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료가 또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점심이 되기도 전에 주막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줄이란 생긴 지 보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례는 국밥을 퍼내면서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창피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그릇을 비울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감각을 뭐라고 부르는지 점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소문은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장터 전체에 점례 주막 국밥 이야기가 돌았고 닷새째 되던 날에는 장사치들이 다른 마을에서 일부러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빛독촉에 쪼들리던 주막이 갑자기 활기를 띠자 주변 상인들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만석관 팔봉이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팔봉은 장터상권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으나 눈빛은 서슬퍼랬고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론 장사치지만 속으론 돈 냄새와 위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자였지요. 망해가던 주막이 갑자기 살아난다는 것은 팔봉에게 2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빛 회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만석관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팔봉은 수아 하나를 불렀습니다. 가서 그 주막을 좀 살펴봐라. 누가 뒤를 봐주는지, 어떻게 갑자기 맛이 달라진 건지. 수아는 이튿날 저녁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꼬맹이인데 주방에서 요리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인지는 모르겠고 주막에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팔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 몇 살이나 돼 보이던 7이나 8, 작은 게 눈빛만 반들반들했습니다. 팔봉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좁혔다가 다시 폈습니다. 냄새를 맡더냐, 솥에 코를 들이대거나 재료를 핥아본다거나.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 정확히 그랬습니다. 재료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군요. 팔봉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 안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상 위를 천천히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주방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 숙수 막동이한테 아들이 있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팔봉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 위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밥이요? 빨래 헹군 물이요? 보름째 손님에게 욕을 들으며 버티던 여인 앞에 맨발에 너덜너덜한 저고리를 걸친 7살 아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버려진 팥불이 시장 바닥에 생강 조각, 뼈만 남은 달칸 마리로 장터 전체를 뒤덮는 냄새를 뚝딱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장터를 찾아온 건 국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알지만 먹고 살 길이 없던 여인과 요리로 아버지의 원수를 찾으려는 7살 꼬마. 이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가슴 한켠이 뜨끈해지실 겁니다. 빚만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점례는 낮 동안 번 돈을 세고 또 셌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보름 동안 국밥이 불티나게 팔렸지만 빚 전체를 갚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점례는 동전들을 다시 주머니에 쓸어 담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을수는 그 옆에 앉아 벽에 붙인 그림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손님이 많아 바빴던 탓인지 아이의 눈꺼풀이 조금씩 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역력했지요. 을수야, 자, 안 졸려요. 눈이 감기고 있잖아. 을수는 억지로 눈을 크게 뜨며 벽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점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궁금한 것을 입 밖에 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을수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롯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요리할 때만 웃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점례는 느꼈습니다. 을수의 아버지는 대령 숙수였습니다. 궁중에서 임금의 수라를 만들던 솜씨 좋은 요리사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궁을 나와 장터를 떠돌다 을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을수는 조각조각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성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술잔을 받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싸늘해졌으니까요. 누가 왜 죽였는지 을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점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점례는 알았습니다. 을수가 이 장터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요. 점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을수의 꽉 쥔 주먹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을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점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을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솥을 닦던 날도, 그림을 그려주던 날도, 이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꺼지고 주막 안이 서늘해질 때까지 점례는 을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빈만기 당일 아침 팔봉의 수아들이 오기 전에 점례가 먼저 만석관으로 향했습니다. 당당히 걸어 들어가 남은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절반보다 많소. 나머지는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손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팔봉은 만석관 안쪽에 앉아 점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손을 들어 돈꾸러미를 집어들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미소였지요. 좋소. 한 달을 드리리다. 대신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아시지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팔봉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주막에 아이가 들어왔다 들었소만 어디서 온 아이요? 점례의 발걸음이 순간 굳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아요. 불쌍해서 거둔 것이요. 주인장이 인심이 후하시군. 팔봉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 남았습니다. 점례는 만석관을 나와 장터 골목에 접어들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팔봉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을수가 주방에서 육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을수가 혼자 장터에 나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을수는 눈치를 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을수가 장터 어물전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을수의 코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 만석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을수는 그 냄새를 아주 오래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아버지 육향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육향이란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특유의 고기향으로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세상에 같은 육향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을수에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에서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팔봉이 아버지의 비방서를 훔쳐 쓰고 있었습니다. 을수는 주막으로 돌아와 점례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꾹 다물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손끝을 보았습니다. 어디 다쳤어? 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어요. 점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만석관 팔봉이에요. 점례는 바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팔봉이라는 이름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 만석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해.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을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잠시 후 주방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지요. 점례는 얼른 을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을수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 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고 이마를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울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아이의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옆에 나란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을수가 아까 점례 손 위에 자신의 주먹을 얹었던 것처럼 이번엔 점례가 을수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후 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은 어른도 쉽게 하지 못할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점례는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알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을수는 점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처음으로 아이다운 것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팔봉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을수가 만석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굴뚝 냄새를 맡던 그 순간 만석관 창문 안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팔봉의 신복 중 하나였습니다. 신복은 즉시 팔봉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그 꼬맹이가 한참 동안 굴뚝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팔봉은 그날 저녁 홀로 서재에 앉아 서랍 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표지에 가느다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것들. 대령 숙수 막동이의 비방서였습니다. 5년 전 팔봉은 막동이를 고용해 만석관의 주방을 맡겼습니다. 솜씨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큰돈을 제시해 데려왔지요. 그러나 막동이는 비방서를 내놓으라는 팔봉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팔봉은 어느 날 저녁 막동이의 술잔에 독초 가루를 넣었습니다. 비방서는 막동이의 짐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팔봉은 서책을 천천히 넘기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었습니다. 이 서책이 있는 한 만석관은 이 장터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책의 존재를 아는 자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팔봉의 신복 둘이 장터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을수가 주막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오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을수는 그날부터 장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례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이 지나도 을수가 나타나지 않자 팔봉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신복을 통해 장터 어물전 주인에게 은밀히 전가를 넣었습니다. 점례 주막에 생선을 팔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물전 계약을 끊겠다고. 이틀 뒤에는 채소 상인에게도 같은 전갈이 갔습니다. 장작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점례의 주막으로 들어오는 재료가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례는 직접 뛰어다니며 사정했지만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팔봉의 이름 석자가 이 장터에서 가지는 무게를 점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는 텅 빈 찬장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료가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팔봉의 신복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둘 중 하나는 점례의 팔을 잡아 마당 한쪽으로 밀쳤고 나머지 하나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례는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주인장 팔봉대인께서 잠깐 확인할 것이 있다 하셨소. 주방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는 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복이 주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찬장을 열어 뒤집었습니다. 비방서를 찾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주막 어디에도 비방서는 없었습니다. 점례가 솥단지 밑에 접어두었던 종이 뭉치는 을수가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에 옮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방설을 찾지 못하자 신복의 눈이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점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복이 마당에서 물독을 들어왔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가마솥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하얀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증기가 거치자 가마솥 옆구리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금이 선명하게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신복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주막 문이 닫혔습니다. 점례는 금 간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손마디가 터지도록 닦았던 솥이었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었더니 금간 틈에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점례는 그 틈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을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뒤편에 숨어 있다가 신복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금 간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점례를 보았습니다. 을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점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솥이 깨졌지 아주머니 손맛이 깨진 게 아니에요. 금 간 곳으로 불길이 더 잘 들어오니까 더 빨리 익힐 수도 있어요.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을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주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점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어른을 앞에 두고 혼내는 거야,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을수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솥 옆에 쪼그려 앉아 금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짚어보았습니다. 점례는 그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으며 콧물을 훌쩍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금간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편 소설 16에 이 공장을 구성하고 작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또가 장터 음식 심사를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 장터 마당에서 각 음식점이 음식을 내어 사또 앞에 선보이되 맛과 정성이 가장 뛰어난 곳에는 장터 상권 우선권을 주고 가장 못한 곳은 장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방을 읽어달라는 주변 상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설 만한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다고들 했지요. 점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팔봉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재료를 끊고 솥을 깨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또를 내세워 아예 장터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지요. 점례는 주막으로 돌아와 방 내용을 을수에게 전했습니다. 을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간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이요. 응. 충분해요. 심사 전날 밤 팔봉의 신복이 주막 주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주막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신복의 손에는 작은 기름종이 꾸러미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미세한 회색빛 가루가 담겨 있었지요. 산속 습한 곳에서 자라는 독초의 뿌리를 말려 가라는 가루로 먹으면 혀가 굳고 몸이 마비되는 것이었습니다. 팔봉이 5년 전 막동이의 술잔에 넣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신복은 주방을 더듬어 고춧가루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루를 털어 넣은 뒤 잘 섞이도록 항아리 안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담을 다시 넘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 마당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사 자리가 꽤 넓게 펼쳐졌고 만석관 팔봉은 이미 전날부터 공들인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육해공의 진미를 한 상에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팔봉은 이 자리를 장터에서 자신의 위세를 완전히 굳히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점례는 주막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을수가 그날 아침 일찍 점례에게 고춧가루 항아리를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받아든 아이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을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코를 항아리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점례에게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려요. 이거 쓰면 사람 죽어요. 점례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독이 섞여 있어요. 독초 특유의 비린 냄새가 나요. 어젯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점례는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수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점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가루가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금간 가마솥과 고기 몇 점, 장터 귀퉁이에서 을수가 새벽에 구해온 채소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고춧가루도 없고 제대로 된 양념도 없었습니다. 팔봉의 육해공 진미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재료였습니다. 점례는 그 재료들을 앞에 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을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점례의 시선이 금간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솥에 금이 간 것은 팔봉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점례의 눈에 그 금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솥 안으로 불길이 더 잘 들어온다는 을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점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을수야, 솥을 뒤집자. 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솥뚜껑을 불판 삼는 거야. 고기를 굽고 구울 때 나오는 기름으로 채소즙을 내면 찍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을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솥 옆으로 가서 뚜껑을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넓은 솥뚜껑이었습니다. 뚜껑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불 위에 엎으면 넓은 구이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을수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고기는 결대로 썰어요. 구울 때 기름이 더 잘 나오게. 채소는 불에 살짝 그을린 다음 즙을 내고 소금은 아주 조금만 써요. 고기 자체에 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례가 고기를 결대로 썰고 을수가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솥뚜껑이 불 위에 엎어지고 기름기 없는 철판 위로 고기가 올라가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배어나오고 그 기름이 오목한 뚜껑 안쪽으로 모여들며 채소 즙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박하지만 깊고 솔직한 냄새였습니다. 꾸밈이 없는 냄새였지요. 점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고기가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뚜껑 위를 굴러다니며 지이 가는 단단하고 솔직한 소리였습니다. 을수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채소즙에 살짝 찍어 점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점례는 씹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씹었습니다. 육즙이 터지는 순간 채소의 단내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 입에 두 번째 입이 절로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누군가 따뜻하게 건네주는 한 그릇 같은 맛이었지요. 가요, 아주머니. 을수가 솥뚜껑을 들었습니다. 점례가 고기 쟁반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장터 마당 한가운데 사또가 좌정해 있었습니다. 팔봉의 상이 먼저였습니다.
통째로 구운 꿩 한 마리, 각색 전과 탕, 해삼과 전복을 얹은 쟁반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하고 정갈했습니다. 장터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팔봉은 손을 뒤로 맞잡고 여유 있게 서서 사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한 가지씩 맛보았습니다. 미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이번엔 점례의 차례였습니다. 점례가 금간 가마솥 뚜껑을 불 위에 엎고 고기를 올리자 장터 마당에 냄새가 번졌습니다. 팔봉의 화려한 상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소박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군침이 저절로 도는 냄새였지요. 구경꾼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점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도 고개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점례가 고기를 채소즙에 찍어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사또는 한 입 받아 넣고 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 안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장터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솥이 깨져 국물을 못 낸다더니 어찌 고기 안에 국물을 가두었느냐. 사또의 말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팔봉의 얼굴에서 여유가 지워졌습니다. 사또가 두 번째 입을 떼는 것을 보며 점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을수가 점례의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사또를 지나 팔봉에게 가 닿아 있었습니다. 팔봉은 그 눈빛을 받는 순간 불쾌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을수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또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사또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해보아라. 저 만석관 팔봉이 내놓은 음식 중에 독성이 있어 금지된 재료가 쓰였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팔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입가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보시다시피 저 꼬맹이는 제가 죽인 대령 숙수의 아들이옵니다. 원한을 갚으려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니 귀담아 들으실 것 없습니다. 팔봉의 말은 능숙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팔봉 스스로 막동이를 죽였다는 것을 입 밖에 낸 순간 장터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팔봉은 그것을 깨닫고 입술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령 숙수를 죽였다 하였느냐? 팔봉은 말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팔봉은 5년 전 저희 아버지를 고용한 뒤 술잔에 독초 가루를 넣어 죽이고 아버지의 비방서를 훔쳤습니다. 저 만석관의 음식은 모두 그 비방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누군가 저희 주막 고춧가루 항아리에도 같은 독초 가루를 넣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오늘 아침 마당에 버려두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을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단하고 또렷하게 마당에 박혔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점례의 주막 마당에서 고춧가루 항아리가 수거되었고 만석관에서는 팔봉의 서재 서랍 안에서 낡은 비방서가 나왔습니다. 비방서 마지막 장에는 독성이 있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팔봉이 오늘 올린 음식 중 하나에 쓰인 재료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팔봉은 포졸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가면서도 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을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팔봉이 마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아이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을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점례가 을수의 뒤에서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을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팔봉이 잡혀간 뒤 장터는 한동안 뒤숭숭했습니다. 만석관은 문을 닫았고
팔봉에게 올매어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점례의 빚 계약서도 사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강압으로 지장을 찌든 것이 인정되었지요. 점례는 장터 어귀에 서서 그 소식을 들으며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을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장터에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점례는 주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원수 갚았으니 떠나야지요. 을수는 보따리 끈을 묶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담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점례는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갈 곳은 있어? 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름 전 이 아이에게 처음 무릎을 꿇던 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을수야. 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오지 않겠어, 아들로. 을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는지, 장터를 떠돌던 지난날이었는지, 아니면 손이 새까매지도록 그림을 그리던 밤이었는지 점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잔소리 많이 할 건데요. 알아. 말 안 들으면 호통도 치건데요. 그래도 돼. 을수는 보따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점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례의 주막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점례가 솥에 불을 지피고 을수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례는 여전히 글을 몰랐지만 벽에 그림을 보며 요리했고 을수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금 간 가마솥은 끝내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 간 곳으로 불길이 더 잘 들어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주막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고단한 것이 사라진다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그 맛의 비결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 주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유독 따뜻해 보인다는 것만큼은 장터 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그 손의 무게가 담긴다고 합니다. 손마디가 터지도록 솥을 닦은 손, 먹물이 새까맣게 물들도록 그림을 그린 손, 그리고 차가운 밤 화롯가에서 서로의 주먹을 감싸 쥐었던 두 손. 그 모든 것이 국밥 한 그릇 안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